제이야, 올해 여름엔 우리 셋이서 같이 바닷가라도 다녀오자. 내가 평생 못 가본 게 그거라. 소원이구나. 어머니, 또 그 얘기예요? 저희는 매년 친정이랑 가기로 돼 있어요. 시댁이랑 휴가 가는 바보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가족끼리. 그만 말씀하세요. 굳이 시댁까지 챙길 필요 없어요. 친정만 챙기면 충분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박정혜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바빠서 가족끼리 여름휴가 한 번 다녀온 적이 없어요. 장사를 그만두면 손님이 끊길까 무섭고 하루벌이가 끊기면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했으니 늘 집과 가게를 오가며 버텼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영정 앞에 앉아 제일 많이 후회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 번쯤은 아이 손잡고 남편과 모래사장을 걸었어야 했는데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릿저릿했어요. 그래서 제 작은 바람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와 셋이서라도 바닷가에 가자. 남들처럼 가족사진 한 장쯤 남기자. 제게는 그게 평생 못 이룬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제이와 지내면서 저는 이상한 벽을 자꾸 느꼈습니다. 겉보기엔 싹싹한데 시댁을 대할 때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물리며 아들 승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승건아, 올해 여름엔 우리 셋이서 같이 바닷가나 다녀올까? 아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미 친정이랑 여행 계획 다 잡았어요. 이미 정해둔 것이라서 취소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한 번만은 같이 가자. 내가 너희랑 좋은 추억 하나 남기고 싶구나. 제이는 제 말을 자르듯 짧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시잖아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가슴 안쪽에서 뜨겁던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창문 밖으로 흘러내린 여름 햇살은 유난히도 따갑고 걸음걸음마다 제 그림자가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제이와의 첫 서운함은 전화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반갑기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아, 또 무슨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 대출이자가 너무 빠듯해요.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가 모자라니? 200만 원만 있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다음 달엔 꼭 갚을게요. 그 말에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왕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는 없었어요. 보내주고 나면 고맙다는 전화가 올까 싶었지만 그 뒤로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지요. 제이야, 이번에 병원 정기검진이 있어서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내가 혼자 다니려니 조금 겁이 나네. 어머니, 제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문자 주세요. 또 끊기는 신호음을 들으면서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병원 대기실 의자에 혼자 앉아 있자니 옆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딸과 아들의 손을 잡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괜히 더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꼭 쥔 채로 한숨만 쉬었어요. 제사가 되면 더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제이야, 이번 제사에는 꼭 와야지. 어머니, 제가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요.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요. 죄송해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그럼 쉬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는 숟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우리 친정 제사 한우와 대게로 든든하게 차렸어요. 역시 우리 집 최고. 사진 속 상차림은 화려했습니다. 빨갛게 익은 대게 다리, 윤기 흐르는 불고기, 접시에 가지런히 놓인 각종 전들. 댓글마다 와 사위가 복받았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서늘해져 국에 올라오던 김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서운함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반찬을 바리바리 챙겨 들고 가면 제이는 문만 열어주고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여기 두세요. 전 바빠서 방에 들어가야 해요. 열무김치, 코다리 조림, 두부조림 만들었어. 같이 밥상 차려 먹자. 김치찌개 끓일게요. 냄비는 저기 있으니까요. 대충 냄비를 탁 올려놓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남은 거실에서 혼자 밥을 먹으려니 반찬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친정부모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한정식집 앞에서 활짝 웃는 단체 사진이 올라왔고 테이블 위에는 갈비찜, 전복죽, 잡채, 화려한 코스 요리가 줄줄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제이는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김치찌개 한 냄비에 밥 말아 먹는데 친정 부모님께는 저렇게 대접하는구나. 더 서운한 건 SNS에 올라오는 글귀였습니다. 역시 우리 친정이 최고. 우리 가족만큼 든든한 울타리는 없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울타리가 아닌가?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눈물이 차올라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는 돈 필요할 때만, 제사에는 빠지고 친정 제사엔 빠지지 않고, 시댁은 김치찌개 한 그릇, 친정 부모는 한정식집, 그리고 SNS 속 화려한 과시까지. 차곡차곡 쌓이는 그 순간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들 체면을 생각해서 그리고 며느리와 잘 지내야 한다는 마음에 늘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또렷한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필요할 때만 불려지는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올해 여름이 다가오자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는 참지 말고 한 번쯤은 내 소망을 말해야겠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휴가, 그 소망을 다시 꺼내야겠다고요. 더는 미루지 말고 이번에는 꼭 내 뜻을 전해야겠다. 평생의 소망이자 마지막 로망일지도 모르는 가족여행. 그걸 포기한다면 나는 앞으로 2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거실에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돌고 있었고 며느리 제이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아들 승건은 옆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손에 들고 간 과일 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승건아, 제이야. 올해 여름에는 우리 같이 어디 좀 다녀올까? 바닷가든 산이든 가까운 데라도 좋아. 셋이서 함께 추억 하나 남기고 싶구나.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는데도 속으로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이가 얼굴도 들지 않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미 친정이랑 여행 예약했어요. 매년 가는 거라 취소하기도 어렵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한 번 더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그래도 올해만큼은 나랑 같이 가자. 내가 평생 못 해본 게 그거라서 그렇다. 짧게라도 좋으니 같이 가자꾸나. 제이는 노트북을 덮으며 제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시댁이랑 휴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여름 휴가 가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희는 매년 친정이랑 정해진 약속이 있어요. 그걸 깨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제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승건은 눈치를 보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그래, 어머니 소원인데 올해만은 함께하자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눈길을 보냈습니다. 승건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올해는 엄마랑 같이 가면 안 될까? 그제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 말대로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약도 다 했고 내년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순간 가슴속이 꽉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년에라는 말이 그렇게도 잔인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보내온 지난 세월, 늘 내년에, 다음에라며 미뤘던 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너희 일정대로 다녀와라.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속에서는 뭔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대답을 하고 일어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한동안 현관 앞에 서서 숨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름 해가 지고 있었는데 저녁 노을빛이 제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눈부시게 행복해 보였지만 저한테는 멀리 있는 별빛처럼 닿을 수 없는 세상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켜자 고요함이 저를 삼켰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남편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살아있을 때 우리 한번 같이 가자고 했었지. 나는 끝내 그 약속도 못 지켰네. 아들한테 기대는 게 아니었는데 그마저도 욕심이었나 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베개는 금세 젖어버렸고 창밖에서는 여름벌레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갉아먹는 듯이 들렸습니다. 그날은 불볕 더위가 하늘을 내려찍던 날이었습니다. 습한 바람이 숨통을 조이는 듯했고 시장 골목은 채소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손에 장바구니를 꼭 쥔 채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들 부부랑 같이 여름 휴가를 가고 싶다는 마음을 접은 지 며칠, 그래도 혼자라도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야지 싶어 두부랑 열무, 참깨를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귀가 멍해졌습니다. 땀이 식은땀처럼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발이 휘청거렸습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토마토가 대굴대굴 굴러가고 주변 상인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어머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얼른 119 불러요. 그 순간 제 몸이 바닥으로 푹 꺼지는 듯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아른거리고 있었고 제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저를 보면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보호자분께 연락하세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아들 승건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몇 번 울리자 반가운 목소리 대신 다급한 소음이 먼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저희가 짐 싣고 나가려던 참인데. 승건아, 나 지금 응급실에 있어. 장 보다가 쓰러져서. 전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 들려온 건 제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그냥 잠깐 더우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링거 맞으면 괜찮아져요. 우리 지금 출발해야 돼요. 예약 다 해놨는데 취소하면 예약금은 내야 하고 난리 난다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잠깐 들렀다 가면 안 되겠니? 이번엔 승건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 말대로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내일 바로 전화드릴게요. 내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 필요한 순간인데 눈앞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전화를 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잘 다녀와라. 전화기 너머로 제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원 씨, 빨리 타요. 늦겠어요. 또 끊긴 전화기에서 전파음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걱정 마세요. 보호자분 곧 오실 거예요라고 다정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가방 속에서 남편 영정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 날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나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해? 당신 떠난 후에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었고 응급실의 삭막한 기계음이 제 가슴을 쿵쿵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구나. 밤이 깊어지도록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을 멍하니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하룻밤 내내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링거액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고 천장 불빛은 마치 날 신문하는 것처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전화를 했던 순간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반복됐습니다. 내일 전화드릴게요. 취소 못해요. 그 말들이 메아리처럼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남편 영정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떨리는 손으로 영정 사진을 부여잡고 있던 제 모습, 그리고 남편의 미소. 그 미소가 마치 제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정혜야,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는 살지 마.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베개가 다 젖어버릴 만큼 울고 난 뒤에야 겨우 마음이 정리되더군요. 이제 끝내자. 나는 더는 필요할 때만 불려지는 사람이 아니다. 내 삶은 내가 지키겠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통장 사본. 그동안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차곡차곡 모아둔 서류들이었지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때는 이 종이들이 아들에게는 희망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발목을 잡는 쇠사슬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곧장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하얀 벽에 문서들이 정리돼 있었고 차가운 커피 향이 났습니다. 법무사가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 재산을 아드님께 증여하지 않고 처분하시겠다는 거죠? 네, 집과 땅 전부 정리해 주세요. 제 앞으로 있던 증여 서류도 파기해 주시고요. 혹시 아드님과 갈등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삶을 제 손으로 지킬 겁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끝에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무거운 족쇄가 풀려나가는 듯 가슴이 시원하게 트였습니다. 집과 땅을 처분해 얻은 돈은 일부는 제 작은 딸에게, 일부는 평생 마음속에 두었던 소년소녀가장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계좌에 이체 버튼을 누르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이웃 이순복 여사가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던 오랜 친구였지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던 그녀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정혜 언니, 어디 아픈 거 아냐? 얼굴이 울쭉해졌네. 며칠 전에 시장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다녀왔어. 근데 승건이랑 제이가 결국 안 왔어. 그냥 여행 갔지 뭐. 순복 여사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뭐라고? 아니, 엄마가 응급실에 있는데도 여행을 갔다고? 언니, 그런 애들한테 집이고 땅이고 줄 필요 없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순복 여사의 목소리는 동네 장터를 울리던 호탕한 목소리 그대로였고 그날따라 제 가슴에 사이다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나 잘한 거 맞지? 그럼 언니 같은 사람은 이제라도 자기 노후 챙겨야 돼. 그런 애들은 있어도 없는 셈 치고 살아. 이제라도 내 삶을 내 거로 만들었어. 남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순복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며느리에게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꿀같은 잠을 잤습니다. 이불 속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 것이다. 누구도 흔들 수 없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 부부는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행 사진이 또다시 SNS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친정 가족과의 최고의 여름 휴가, 웃는 얼굴들, 바닷가 배경, 고급 리조트 수영장. 그 화면을 보면서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정리돼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제이였습니다. 순간 어떤 말을 할지 짐작이 갔습니다. 통화를 누르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당당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년에 유럽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예산이 좀 부족해요.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만 보태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집이고 땅이고 다 결국 우리한테 올 거잖아요. 그거 조금만 당겨 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귀가 순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이야, 내가 몇 년째 여름휴가를 친정 식구들이랑만 보내는 걸 지켜봤다. 나도 같이 가고 싶다는 말 몇 번이나 했는데도 단칼에 거절했지.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 모른 척하고 여행 가는 너희한테 이제 줄 건 아무것도 없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우리한테 줄 집도 있고 땅도 있잖아요. 그거 다 우리 몫인데 어디다 쓰셨다는 거예요? 없다. 집도 땅도 내들이 바랐던 건 전부 정리했다. 필요할 때만 찾고 제사도 휴가도 시댁은 뒷전으로 여기는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겼다. 제사도 휴가도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 나한테는 바라지 마라.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제이가 노발대발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제정신이에요? 남들이 알면 창피해서도 우리한테 다 물려주셔야지.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재산을 써요? 어머니, 이기적이세요. 평생 저희 힘들 때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남들처럼 잘 살고 싶다고요. 그 목소리는 비아냥과 욕설이 섞여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평생 남편하고 고생하면서 모은 돈이다. 그 사람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같이 여행 가고 싶었는데 끝내 못했어. 그 안을 지금까지 안고 살았다. 그런데 너희한테도 바랐던 작은 소망마저 짓밟히는 걸 보면서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내 노후는 남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어머니,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우리 다 무시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너는 너희 눈치 안 본다. 내 노후는 내 선택으로 지킨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남은 휴대폰이 유난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순복 여사와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근처 산으로 소박한 나들이를 갔습니다. 도시락에는 김밥, 삶은 계란, 시원한 보리차. 찬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저는 오랜만에 소리 내웃었습니다. 남편 영정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내가 당신이 못 지킨 여름 휴가를 대신 지켜. 비록 늦었지만 이게 진짜 내 삶이야. 햇살은 따갑지 않고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누구도 대신하지 못한다는 걸. 며칠이 지나고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승건과 며느리 제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에는 조그만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지요. 엄마, 승건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제이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좀 말을 심하게 했죠. 사실은 제가 너무 예민했으나 봐요. 죄송해요. 이번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 잘 따를게요. 재산 얘기도 괜히 욕심내서 한 거예요. 그냥 잊어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잠시 흔들릴 법도 했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모든 게 끝났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흘린 눈물, 남편 영정 앞에서의 다짐,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던 그 순간의 해방감이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무릎 꿇고 빈다 해도 달라질 건 없어. 재산은 이미 정리했다. 너희에게 줄 것도 다시 기대할 것도 없어. 이제 와서 빌어도 이미 끝난 일이다. 승건은 고개를 푹 숙였고 제이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지만 더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너희도 너희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 내 노후는 내 선택으로 지킨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뒤로 들려오던 신음같은 발자국 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남편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향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며 집안을 감싸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혜야, 잘했다. 이제야 내가 내 삶을 찾았구나. 그제야 저는 편안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름 햇살이 창가로 비쳐 들어왔고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뭐예요? 국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데요. 승우야, 내가 아픈 것도 모르고 또 밥부터 찾니? 나는 내 집 식모가 아니야. 아니, 장모님.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아프다고 이렇게 대화하시면 곤란하죠. 우리가 옆동으로 이사 온 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엄마, 딸이 제일 만만한 상대는 엄마잖아. 나 결혼했어도 엄마가 다 해줘야지.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 해? 어머니와 딸 부부의 대화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이 된 박춘혜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족밖에 모르고 살아왔고 제 인생은 늘 딸 소연을 위해 바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장사를 하며 뼈 빠지게 벌어도 힘들단 생각보다 얘가 좋은 학교 가야지, 얘가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게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곧잘 해서 장학금 받아가며 대학까지 마쳤고 직장도 잘 다녔습니다. 시집할 때는 저도 참 흐뭇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제 내 딸이 한 가정을 꾸리는구나. 나도 이제 한시름 덜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사위라는 사람도 첫인상은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회사원이라더니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예의 바른 인사도 하고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내가 잘해줘야지. 저 사람이랑 내 딸이 행복해야 내 마음도 편하지. 처음에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딸 부부가 집을 구한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멀리 가면 섭섭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연이가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엄마 집 바로 옆동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엄마랑 가까이 살면 든든하고 좋잖아.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부모랑 멀리 가려고만 하는데 우리 소연이는 엄마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흐뭇해서 밤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자랑했지요. 우리 소연이가 옆동으로 들어온대.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고 외롭지도 않겠다.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야, 넌 복도 많다. 사위랑도 가깝게 지낼 수 있겠다. 딸이 얼마나 엄마 생각을 하는 거야. 정말 그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위 승호가 이사 오는 날도 제가 앞장서서 도와줬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자리까지 제가 꼼꼼히 봐주고 집들이 음식도 한가득 차려다 줬지요. 승호가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잘 모실게요. 그 말에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 보기보다 참 괜찮구나. 우리 소연이 맡겨도 되겠다. 이사 후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딸 부부가 저녁마다 인사도 하러 오고 승호도 퇴근길에 들러서 장모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웃으며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저는 사위가 그렇게 다정하니 마음이 놓였어요. 부엌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백년 손님이라는데 내가 잘 챙겨야지. 사위 잘해주면 딸도 편하지. 그런데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소연이가 퇴근하자마자 제 집으로 들어와서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오늘 저녁 뭐야? 남편이 집에서 밥 안 먹겠대. 엄마네 가서 먹자고 했어.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그래, 오늘은 미역국 끓여놨다.
같이 먹고 가라. 그날은 별일 아니라 생각했어요. 딸 부부가 저랑 같이 밥 먹으니 오히려 정겹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딸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들러서 밥을 차려달라는 게 자연스러워졌지요. 소연은 엄마 밥이 제일 맛있지? 하며 웃었고 승호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며 태연히 물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반찬 뭐 있어요? 국은 있나요? 그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처음에는 사위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속으론 얘가 조금은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하는 서운함이 스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꾹 참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좀 쉬겠거니 했습니다. 평일에 힘들게 일했으니 주말에는 나도 좀 늦잠도 자고 편히 있어야지. 그런데 주말 아침에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승호가 활짝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장모님, 오늘도 밥 좀 부탁드립니다. 제 먹을 게 마땅치 않네요. 그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옆에서 엄마, 그냥 해주라. 옆동이니까 편하잖아.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딸이 옆동으로 오니 기뻤는데 이게 맞는 걸까? 가슴 한쪽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위에게 기대했던 건 따뜻한 예의와 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백년 손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내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당연한 듯 요구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아직은 꾹 참았습니다. 딸 부부가 신혼이니 내가 조금 힘들어도 보태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벌써 작은 응어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 불안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소연이 부부가 하루 이틀 밥 먹으러 오는 정도였지만 점점 당연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퇴근만 하면 어김없이 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라는 소연의 목소리와 함께 승호는 신발을 벗으며 장모님, 오늘 저녁 뭐해요? 하고 묻곤 했지요. 그때마다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솥을 열고 국을 덮이고 반찬을 꺼내 차렸습니다. 그런데 승호는 숟가락을 들며 꼭 투정을 했습니다. 장모님, 이 반찬은 어제 거 아닌가요? 김치는 안 익었네요. 장모님 김치 담그신 거 진짜 맛있는데 오늘은 없어요? 말은 정답게 하는 것 같았지만 속은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꾹 눌렀습니다. 사위가 먹는 밥상에 흠잡히면 안 된다고, 내 딸 체면이 서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계속되자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해도 저녁만 되면 마치 식당처럼 제 집이 열리는 거였으니까요. 저도 나이가 들었는데 남들처럼 퇴근하면 텔레비전도 보고 쉬고 싶었지요. 그런데 제 집은 하루가 멀다 하고 손님이 차지했습니다. 아니, 손님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손님조차 아니었어요. 그래도 입 밖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옆동으로 살아서 좋다고 친구들 앞에서 자랑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 말하기도 부끄럽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집안일이었습니다. 소연은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아침마다 저를 불러냈습니다. 엄마, 출근길에 우리 집 좀 들러서 빨래 널어줘. 어제 세탁기로 올려놨는데 깜빡했어. 엄마, 우리 집 쓰레기 좀 버려주라. 시간이 없어. 저는 처음에는 흔쾌히 도왔습니다. 내 딸이 바쁘니까 내가 대신해주면 되지 하고요. 그런데 그 부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려갈 때마다 제 자신이 딸 집 식모가 된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소연이 출근길에 제게 쪽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 집 비밀번호야. 아침에 좀 들어가서 청소도 해주면 좋겠어. 엄마 집이랑 옆동이라 힘들지도 않잖아. 저는 그 순간 울컥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힘든 건 잠깐이겠지. 애 낳으면 좀 달라지겠지. 그렇게 위로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은 점점 딸 부부의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제 하루는 제 스케줄이 아니라 소연과 승호의 일정으로 굴러갔습니다.
아침이면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세탁기 돌려놓을 테니까 널어주고 다 마르면 개어나? 처음엔 잠깐 부탁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아예 당연한 일과가 돼버렸습니다. 제 집보다 소연네 집에 더 오래 머무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이웃들이 저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아이고, 따님이 옆동에 살아서 든든하시겠어요. 손주도 생기면 춘혜 씨가 가까이 있으니 참 좋겠다. 저는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남들은 복이라 하지만 제겐 점점 짐이 되어갔거든요. 결정적인 건 손주가 태어나면서였습니다. 애가 태어난 건 분명 기쁜 일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육아의 모든 무게가 제 어깨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연은 말했습니다. 엄마, 옆동이라 편하잖아. 애 어린이집에 맡기기 전까지만 도와줘. 승호는 더 대놓고 말했지요. 장모님이 봐주시는 게 제일 좋죠. 저희도 안심이고요. 그 말은 고마움이 아니라 의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아기를 안고 씨름해야 했습니다. 울음소리에 정신이 아찔하고 밤에 잠도 설쳤습니다. 하지만 소연과 승호는 퇴근하고 와서는 아이를 안아보는 신용만 하다가 곧바로 제 밥상부터 찾았습니다. 장모님, 오늘 반찬 뭐예요? 김치찌개 있나요? 저는 국물이 없으면 밥을 못 먹겠어요. 저는 땀에 젖은 채로 아기를 안다가 겨우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승호는 숟가락을 들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고기 양이 왜 이렇게 적어요? 저녁에 좀 든든하게 먹어야지. 소연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승호 씨 회사 일 힘들잖아. 고기 좀 넉넉히 해주면 안 돼?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마치 요리사 같았습니다. 딸은 제 몸을 걱정하기보단 남편 눈치를 보며 저를 부려먹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내가 언제부터 너희 집 식모가 되었나? 내가 언제부터 너희 아이 보모가 되었나? 하고 한탄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갈비찜 해줘. 저는 순간 마음속 깊은 데서 울컥하는 게 올라왔습니다. 얘야, 엄마도 주말은 좀 쉬면 안 되겠니? 엄마, 우리 시댁에 가져가야 해서 그래. 엄마가 해줘야지 체면이 서잖아. 결국 저는 또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지만 정작 저는 한 점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소연 부부가 음식을 싸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면서 제 손에 쥔 건 빈 그릇뿐이었으니까요. 가장 서러운 건 명절이었습니다. 설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승호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김치랑 갈비, 잡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못하시거든요. 그 말에 저는 시장을 몇 번이고 들락거리며 재료를 샀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허리 펼 틈도 없이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명절 당일 승호는 제 음식을 싸들고 시댁에 가서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직접 한 거예요. 저희가 경성스럽게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치가 떨렸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해 차린 음식을 들고 가서 효자 코스프레를 했다니 그 뻔뻔함이 믿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들어온 선물들도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지인들이 명절마다 보내주는 과일 상자, 한우 세트 같은 귀한 것들을 소연히 슬쩍 들고 갔습니다. 엄마, 우리 시댁에 가져가야 해. 엄마는 혼자잖아. 이거 필요 없지?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이던지요. 혼자니까 필요 없다는 말은 곧 엄마는 만만한 존재다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제 마음은 매번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밤에 불 꺼진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빈 그릇만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기름때가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그릇을 치우지도 못한 채 주저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내가 이 나이에 밥 짓고 설거지하는 기계로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왜 내 사위는 손님보다 더 불편한가? 왜 내 집이 이들의 밥상과 창고가 되어버린 걸까?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간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참고 사는 성격이었습니다. 딸 하나 바라보고 평생을 살다 보니
속에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위 승호는 그 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만만하게 보고 당연하단 듯 요구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려서 겨우 약을 먹고 이불 속에 누워 있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소연과 승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얘야, 엄마가 오늘은 좀 아파서.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승호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저녁 뭐 있어요? 김치찌개 끓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데 밥부터 묻는 사위라니. 소연조차 엄마, 그래도 뭐라도 좀 해줘. 우리 집엔 반찬이 하나도 없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국물 냄새가 퍼질 때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국물 속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손님이 아니다. 손님이라면 아픈 집주인 눈치를 보고 돌아갔을 것이다. 이건 민폐다. 저는 점점 제 존재가 투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부엌에서 일하는 손일꾼이구나. 이 사람들 눈에는 내가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승호는 눈치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애초에 눈치를 볼 생각조차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은 제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옆동으로 이사 온 건 다 이유가 있어서예요. 장모님이 가까이 계시니 밥도 편하게 먹고 집안일도 걱정 없고 애도 맡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효율이라니. 내 인생이 그들의 효율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 옆에서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 덕분에 얼마나 편한데.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결혼 생활이 안정적인 거야.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도 내 삶이 있다. 나도 사람이다.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뿐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딸이 더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남편의 뻔뻔함을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친구 복순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복순이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함께 배움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춘혜야, 너 그렇게 살면 병난다. 사위가 100년 손님이라는데 너한텐 100년 민폐 손님이네. 너 언제까지 참고 살 거야? 저는 고개를 푹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소연이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복순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부터라도 네 인생을 지켜야 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자신이 사라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위의 무례와 딸의 무심함이 쌓여서 제 영혼까지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는 이 집에서 사라진다. 내 집도, 내 삶도, 내 존엄도 다 잃고 만다.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불씨 같은 결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제 생일만큼은 소박하게나마 챙겨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연과 승호는 아무 말 없이 저녁 때 제 집에 들어와서는 식탁부터 차려달라 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저녁 뭐 있어요? 고기 있으면 구워 먹고 싶네요. 소연은 옆에서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특별한 날도 아니고 그냥 해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생일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른 척한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눌러왔던 응어리가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고 크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소연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승호는 여전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밥만 해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 말이 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밥만 해주면 된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밥만이야? 내가 며칠을 고생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내 몸이 아파도 밥 달라.
국 달라. 반찬 달라. 나는 내 식모가 아니다. 나는 내 부엌대기가 아니다. 소연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엄마가 해주면 편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편하다니. 내가 편하면 나는 불편한 거야. 내가 웃으면 나는 눈물 흘리는 거야. 내가 왜 이 나이에 내 집 살림까지 떠안아야 하니? 내가 왜 내 시댁 체면을 세우려고 고생을 해야 하니? 내 생일까지 무시당하면서 이러고 살아야 하니?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승호는 여전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의지하는 거지.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가족. 내 입에 밥 넣어주고, 내 부모 체면 세워주고, 내 집 청소하고, 내 자식 키워주는 게 가족이면 나는 대체 뭐냐? 나는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는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저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밀번호 변경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새 숫자를 누를 때마다 제 가슴에서 켜켜이 쌓였던 고통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컥 마지막 설정 완료 소리가 울리자 몇 년 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한순간에 뻥 뚫렸습니다. 다음 날 소연과 승호가 아무렇지도 않게 현관문을 열려 했습니다. 삑삑삑 철컥.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승호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왜 바뀌었지? 장모님, 안에 계세요? 문 열어주세요. 소연도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우리 들어가야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저는 눈을 감고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더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밖에서는 승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모님, 장난치세요? 우리 집처럼 드나들던 건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 순간 저는 문 너머로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드는 그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더는 밥상 차려줄 생각 없으니 돌아가라. 소연의 울먹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이제 안 그럴게. 제발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 너희가 내 생일까지 무시한 순간 나는 모든 걸 끊었다. 내 집 문은 이제 너희를 위한 문이 아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다시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은 이제 단순히 철문이 아니라 제 인생을 지켜주는 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고 누구도 제 부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날 이후 제 집 앞은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소연과 승호가 초인종을 연거푸 눌렀고 문을 두드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장모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번만 얘기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내 참아왔던 세월이 제 등을 떠밀어 주듯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 내가 밥 해주고 집안일 다 해주고 손주까지 키워줬는데 고마움은 없고 당연함만 있었다. 이제는 안 된다. 더는 내 집 문턱 넘지 마라. 소연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번만 봐주면 안 돼? 늦었어. 엄마를 부엌대기로 부리고 내 생일까지 무시한 순간 이미 끝났다. 사과가 늦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과 함께 현관 앞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집은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고 누군가 부엌에서 반찬을 찾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동네 소문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소연 씨 얼굴 봤어. 애 키우느라 반쪽이 다 됐더라. 사위는 시댁에 갈 때마다 빈손으로 왔다고 욕만 먹는다더라. 장모가 다 해줘서 효자 행세하던 게 이제 들통난 거지. 그 집 부부 요즘 맨날 싸운대. 집안일 나누다 서로 고성만 오간다더라.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세상에 당연한 도움은 없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소연은 몇 번이나 제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 앞에서 울며 불며 엄마 용서해줘. 우리 진짜 잘못했어. 하던 날도 있었지만 저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제 인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 다시 받아들였다면 또다시 제 삶은 부엌에서 시작해 부엌에서 끝나버렸을 테니까요. 이제 제 아침은 다릅니다. 해가 들면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라디오를 켜놓습니다. 더는 누군가의 밥상을 준비하느라 허겁지겁 뛰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친구 복순이가 와서 제게 말합니다. 춘혜야, 얼굴이 한결 좋아졌다. 이제야 너답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집을 지키니까 내 얼굴도 돌아왔나 봐.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억압은 가족이 아니란 걸요. 사위가 100년 손님이라지만 제 사위는 손님보다 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이제 제 집은 제 삶을 지키는 성벽이 되었고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더는 누구의 밥상도 누구의 체면도 위에 내 삶을 바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